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도망갔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병신될 정도로 두둑이 맞아요. 단기간에 500명 이상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 시설 내에. 그 사람들이 다 자연사한 건 아니고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봤어요. 국가가 개입한 아주 전대미문의 인권 유린 사건이었죠. 네, 전두환 군부가 자행한 참혹한 인권 유린의 현장, 형제복지원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부모 없는 고아, 장애인, 거리의 불황자라는 이유로 강제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성폭행에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당사자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어제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하라고 권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금요일 이슈 완전정복의 고정 패널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얘기 나눠볼 텐데요. 양 변호사는 우선 이게 좀 낯선 용어입니다. 이게 비상상고, 권고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지금 법무부에서 과거에 검찰들이 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했다든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보니까 이 대법원에서 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 것보다도 대법원 쪽의 잘못이 큰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검찰이 이 부분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비상상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총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검찰총장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라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비상상고는 대법원이 판결할 때 적용했던 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심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된 법에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라 잘못이다라는 것을 검찰총장이 다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은 대법원이 설령 그렇게 비상상고를 받아들여서 지난 재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30년 전의 재판의 결과가 바뀌는 겁니까? 이게 재심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내가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다퉈달라 그러는 건데 이때는 피고인은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결과를 받았거든요. 피고인이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법원에서는 만약에 대법원이 이 비상상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일반 재판하고 똑같이 재판을 열어서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그래서 인용을 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하는 게 옳다. 우리 대법원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게 당시 수감자들 말을 들어보면 형제복지원은 아우슈비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격적인 증언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76년부터 85년 정도까지 운영이 된 복지원인데 명분이 참 그렇습니다. 이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전두환 씨가 거리에 불황아들이 좀 많다. 이 사회에 정화를 해야겠다. 깨끗하게 치우자. 그러니까 사람을 글자가 비로 쓸듯이 거리에서 치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됐던 법령이 왜 비상상고를 할 수밖에 없냐면 뭐 거리에 불황이라든가 법령 자체의 정부훈령이 어떤 얘기가 나면 무슨 껌파리 이렇게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인데 경찰이 봤을 때 뭔가 신원이 불명확하게 보인다. 그리고 뭐 복장이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은 다 가둘 수 있었고 그렇게 가둔 뒤에는 뭐 강제 노동에 또 여성에 대한 성폭행조차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임금체불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구타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형제복지원이 있던 뒷산 쪽에 안매장하는 인원만 뭐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알려진 이후 그런 정도의 일이 벌어졌던 거죠.
551명 지금 뭐 공식 집계가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지금 뭐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상생활로 이게 복귀하는 게 그렇게 참혹한 상황에서 살아나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들 지내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이제 이른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없었고 네.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일반 그래도 가정이 있어서 가정으로 돌아갔던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거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게 이제 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전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회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덮여 있었고 2010년대가 넘어서야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적절한 조치조차도 취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검사가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기소를 했던 거였는데 이런 일 저질렀던 형제복지원 그때 박인근 원장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돌아가셨는데 이 피고자들 불법 감금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폭행이나 살인, 시신유기 이런 부분들은 기소조차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가 뭐 부산 부두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발견을 해서 우연히 이것이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 추격을 했지만 당시 검사 한 사람으로서는 정권의 힘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 폭행을 당했다든가 살인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불가능했던 거고 네. 그나마 검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었던 게 불법 감금하고 또 횡령이었는데 이 불법 감금에 대해서조차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봤습니다. 그것도 1심, 2심에서는 최소한 불법 감금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해도 대법원에 올라가면 다시 파기시켜버리고 또 유죄 판결했는데 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하는 바람에 이게 전혀 처벌을 못하다시피 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이 사건의 당사자 이미 사망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84년, 85년도에 전두환 씨로부터 2차례나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 훈장 올해 7월에야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그 자격 박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강하게 뒤에서 당시에 군부가 뒤에서 군부가 있었으니까. 밀어줬는데 어떻게 사실 처벌이 제로 그럼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때 대법원의 판결에 군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면 뭐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국무총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불황아들을 거리에서 치워라라고 지시를 했던 내용이 그거는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박인근 원장이나 그 위에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정부훈령 410호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 훈령 내용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껌팔이라든가 앵벌이라든가 사회질서를 해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가둘 수 있도록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의 자유로 국민의 가장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이런 법이 만들어졌더라도 그것도 명백한 위헌일 텐데 법도 아니라 그냥 정부가 훈령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지원이란 그 복지원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 이름으로도 안 불리고요. 안에 수용한 분들은 75년도에 들었은 75 다시 몇 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상상고가 되면은 대법원에서는 그때 당시 훈령 자체가 위법하다. 네. 이 부분을 따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법한 훈령을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했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죠. 네. 피해자들은 지금 진상규명해달라고 또 아직도 농성 중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수년째 농정 중인 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네. 계실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는 이런 일을 몰랐지만 거의 저랑 동년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요? 예,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들이 이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정말 까마득한 옛날에 정말 뭐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시절에 벌어진 일 아니야? 아니요, 그냥 제 또래 정도 40대 후반의 남성이 14살에 학교에 가다가 학생인데 끌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서 아직도 국회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이제 특별법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예, 19대 국회에서도 이 진상규명특별법이 한번 지금 올라간 지 상정은 됐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계류가 됐다가 처리가 못해서 자동 폐기가 됐고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일부 국회의원분들이 이 법은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 비상상고를 하고 대법원이 잘못을 인정을 한다면 이거는 특별법 제정에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미 사망한 피의자들 뭐
가해자들을 다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이후에 대법원 판결, 검찰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명백한 잘못된 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강금당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근거가 나오니까요. 네, 아까 양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구속되자 거리의 거지를 없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축켜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사람들은 풀려나고 피해자들은 30년을 거리에서 눈물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우리 법이 진실을 규명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고요. 사회 이슈를 집중 조명해보는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